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현대 미술 시장을 이끄는 큰 손 중에 하나가 RM이다. 투자는 신중하게 여윳돈으로. 돈 문제로 아버지를 괴롭히니까 막내한테 쓴 편지가 욕설이에요. 이야, 좋겠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저희 채널의 품격에 맞게 그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예술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예술 시장에서 과연 핫하다는 것,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의 양정무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술계에서는 제가 처음이죠. 예술계에서는 처음이시죠. 아, 예. 요새 그렇게 이 아트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펄 프리즈도 있었고 많이들 구경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도 놀랍지만 사람들이 달라요. 유럽 어디에서 보이는 아트페어나 무슨 전시장에 뒤지지 않을 만큼 이게 지금 한국이야?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온 갤러리스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대표하는 아트페어, 뭐 프리즈가 5년 동안 계약이 돼서 뭐 한국에 계속 오겠다고 하는데 아마 뭐 굉장히 장기적으로 올 것 같고 문화의 한 축에 미술이 거의 안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힙하고 막. 지금 아마 미술 시장의 가장 큰 축은 MZ 세대. 이게 아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본 게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한국 혹은 이제 세계의 현대 미술 시장을 이끄는 큰 손 중에 하나가 RM이다. 그리고 RM 한번 지나갔다 하면은 그게 또 그렇게 그냥 RM이 간 곳만 성지순례 하는 거도 진짜요?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있고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게 또 MZ 세대들이 좀 더 미술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들을 쉽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상스럽게 돈 얘기입니다. 그림값. 이번에 이제 책을 내셨잖아요. 그림값의 비밀이라는. 근데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나온 부분입니다. 두 번에 의해서 그림이 결정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작가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컬렉터의 손에서. 언론하고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수많은 뉴스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저널리스트가 고르는 것처럼 많은 화가들의 그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거기서 컬렉터가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생명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아주 뭐 냉정하게 딱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미술계의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네네. 이건희 회장님 그 기부에 맞아요. 의한 컬렉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확 온 거예요. 이게 한 컬렉터에 의해서 선별된 거라고 그렇게 해서 묶여진 그림들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좀 지니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실히 느꼈는데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 수많은 고민과 뭐 번민 속에서 스튜디오에서 탄생하는 게 작품이지만 미술관이라는 무대로 가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거잖아요. 인왕제색도 이건희 고 삼성 회장님의 손에 의해서 제일 먼저 컬렉션에 들어간 작품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관에 가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들 화가의 스튜디오에서 오는 데까지 인생 여정이 파란만장한데 두세 번 컬렉터의 손을 거치게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컬렉터 미술품 애호가의 터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명작의 반열에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갤러리에 선택이 돼서 이거를 전시를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은 성공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나 혼자 산다 해서 기안84 씨가 사치 같더라고. 사치. 축하드립니다, 기안84님. 언제 한번 저 불러주세요. 사치 갤러리 아마 런던 안에 한복판에 네네. 있는 그것도 런던 그 부유층들이 사는 그 갤러리가 아니죠. 사실 거의 뭐 웬만한 박물관 미술관보다 규모가 더 크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셨다니까 부럽습니다. 뭐 되게 유명한 현대 미술가들이 다 거기 거쳐왔잖아요. 데미안 허스도 거의 뭐 사치가 뭐 기회를 만든 거죠. 젊은 작가의 작품을 사치의 아이디어로 브랜드화된 거고 그게 이제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는 브랜드로 사치가 그룹핑을 해주고 그렇게 그 젊은 작가들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사치라는 인물을 뺄 수가 없고요. 기안84님이 거기에 들어가셨다니까 이게 또 완전히 또 어너더 레벨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야,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시각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작가의 시각,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컬렉터 이야기. 제가 교수님하고 그 K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을 있죠. 열심히 하고 네, 있잖아요. 호흡을 열심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작품 그리고 많은 화가들을 이제 거쳐왔는데 비교가 유난히 되는 화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참고로 누굴 더 좋아하세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는 다빈치죠. 아, 정말요? 네, 미켈란젤로는 다 누렸어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뭐 예술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둘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컬렉터가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다빈치는 후원자가 빈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미켈란젤로하고 이렇게 같이 등가로 회화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미켈란젤로에게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거대한 천장화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교황이 대표였죠. 네. 다빈치는 그나마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희한하게 어디에 있냐면 밀라노에 있는 거예요. 이 피렌체 출신 작가의 그림이 왜 밀라노에 있을까? 둘 다 피렌체의 미술 후원자이면서 피렌체를 좌지우지하는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이 있었는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버리는 카드였고 미켈란젤로는 발굴해서 끝까지 도와주는 케이스였어요. 그거가 저한테는 항상 희한해요. 다빈치는 보통 다 사람들이 성격도 좋고 외모도 수려하고 그때 쓴 자소서 있어요. 자기를 밀라노 대공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 글을 보면 요즘 웬만한 자소서보다 더 구구절절해요. 절박하고요. 예, 그때 쓴 나이가 30살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가 거의 20년 동안을 자기 고향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밀라노에서 활동하는데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밀라노에서도 크게 대접받지 못했어요. 미켈란젤로가 누렸던 그 다양한 후원을 다빈치가 아마 받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남겼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미켈란젤로를 좀 더 좋아해요. 아, 옛날엔 그래요? 다빈치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빈치의 작품들도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고 스키체 최후의 만찬을 실제로 봤을 때는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켈란젤로가 정말 대단하구나, 경이롭다, 뭐 조각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집안이 부오나로티라고 해서 나름대로 꽤 귀족 반열에 있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사형제 중에 맞이에요. 그 월급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혼자였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하나였어요. 혼자였기 때문에 아. 교황의 이런 뭐 약간 뭐 어려운 부탁도 계속 받고 계속 프로젝트를 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게 되게 커요. 전문 용어로 빨대 꽂혔다 그래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 보고 예술가들은 뭔가 고상할 것 같고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 같은데 시스티나 예배당 그림을 그릴 때 가족 편지 쓴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로 아버지를 괴롭히니까 막내한테 쓴 편지가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난 너무 웃긴 거예요. 시스티나 예배당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하게 말하면 너 아버지한테 또 그랬으면 나 당장 가서 내가 네 진짜 다리몽둥이 완전히 부러뜨리고 싶은데 오. 내가 이번에 참는다 뭐 이런 편지 쓰고 아담을 그리고 있거든 막 이런 거요.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그런 고민 속에서 예술을 혼을 불태웠다는 걸 생각한다고 보면 저는 더 그게 더 우리한테 다 와가온 것 같아요. 많은 작가들도 결국은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작품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작품이 팔리고 그거에 의해서 정말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작가들이 20대, 30대, 40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우리의 감정과 감수성과 결합된다면 선수단 구조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작품을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또 다른 두 사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렘브란트하고 루벤스. 한 명은 이제 투자의 흑역사를 쓰고서는 쓸쓸히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하신 분이고 또 한 명은 완전히 앤디 워홀이 말하는 공장의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냉정하게 뭐 미켈란젤로도 대단한 명성을 누렸지만 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 화가를 따지라면 루벤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맨 같아요, 루벤스는. 내력이라고 할까요? 원래 집안이 외교관 집안이에요. 외교관 돈을 잘 버나? 아니, 그러니까 외교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디플로매틱. 그렇지. 그러니까 구매자랑 싸울 일이 없어요. 아.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 저렇게 그려주면 저렇게 그려주고 현대 작가도 사회에 막 저항적이고 도발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성공한 작가들 아니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작가들은 굉장히 스윗해요. 그럴 때마다 아 루벤스의 향기가 나네. 이런. 아마 루벤스는 그런 축복은 받은 거죠. 외교관 집안이었고 랭귀지도 잘하고 소위 상류층 사회에 들어가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뭐랄까 몸에 좀 밴 그런 어떤 고귀함 뭐 이런 게 귀족적인 게 있었던. 영국에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제일 재밌게 생각한 건 루벤스 앞에는 자기가 붙어 있어서 서 루벤스예요.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은 거예요. 네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갖고 그림 잘 그려주고 성격 좋고 그래서 완전히 찰스 1세 궁정에 자기까지 이렇게 수여를 했고 고향은 안트베르펜 네네. 시내에도 엄청난 집이 있어요. 말년에는 그 주변에 엄청 스탠성이라고 성을 사요. 성을 몇 만 평 거대한
땅을 하나 사서 그냥 거기서 여유로운 말년을 좀 보내죠. 그러니까 자가 발전에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 거고 컬렉터의 노릇도 본인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셀프 프로모션도 예. 잘하는 거예요. 자기 프로모션도 잘하고요. 앤디 워홀이 그 팩토리를 네. 운영하면서 막 자본주의형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미 17세기에 그 모습을 보여줘요. 루벤스는 그 당시에 이미 큰 공방을 운영하면서 자기는 스케치 드로잉만 딱 하면 그것들이 이제 단계 벗으면 이제 캔버스바로 완성이 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한 거죠. 그렇다고 또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프로덕션을 통해서 만든 것들은 일정한 퀄리티에 충분히 올라가 있으니까 구매자도 그렇게 불만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에 반해서 이 렘브란트는 마음이 아프죠. 정말 투자의 흑역사를 쓰라면 이 사람만 하는 사람이 또 없죠. 영끌 얘기, 뭐 부동산 얘기 나오면은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렘브란트. 렘브란트. 네. 20, 30대 너무 잘 나갔거든요. 음. 그가 만든 판화는 백길더 판화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실은 판화는 백길더가 아니라 한 1길더쯤 팔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백길더 치면은 지금은 뭐 거의 뭐 1,000만 원쯤 되는 판화가요? 예. 거침이 없어요. 어. 그림도 보면 당당하고 맞아요. 자기 자화상 많이 그리잖아요. 맞아요, 자화상 맞아요. 보면 뭐 눈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해요. 그리고 옷도 막 럭셔리한 거 막 두르고 맞아요. 나름대로 루벤스를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나도 뭐 이 정도 성공했으면 나도 집 하나 뭐 크게 하자 해서 오. 그 당시 뭐 최고 부호층들이 사는 그 지역에 집을 사요. 그거 결국은 모게지 다 못 갚고 한 20년 후에 차압당하는 신불자 돼서 마지막 말년의 그림들은 그림을 그려도 팔 수도 없어요. 왜요? 다 차압당하니까. 어.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하게 되죠. 부인도 죽고 자식들도 대부분 죽어요. 근데 이게 참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들은 뭐 어떻게 보면 유통이 안 되는 그림이다 네네. 보니까 대부분 자기를 위한 그림들이에요. 음. 이렇게 마켓을 위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람들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것도 넣어주고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도리어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미술 같은 그런 실험적인 작품들이 말년에 나와요. 마지막 그림들은 굉장히 내면적이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 어떤 화가도 해내지 못하는 정말 교감이 지금도 가능한 세상 다 살아본 듯한 그 표정의 자화상 같은 것들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덕분에 루벤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 성공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회화적 성공은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존경받고 결과적으로 그 집 다시 찾았잖아요. 지금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됐으니까 아.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사서 넓혀갖고 렘브란트 하우스가 됐고 렘브란트의 개인 미술관이 된 거니까 재능으로 다시 찾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까지 이제 화가 얘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네. 컬렉터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가난이 예술을 키운다 안 믿어요. 돈이 있어야 키워요. 돈이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건 인정하지만 네. 돈 있다고 다 예술이 나온 건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예술가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예술 작품들이 있다든지 그런 때는 대체로 그 시기에 그 지역이 엄청나게 잘 살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피렌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덜란드 뭐 더치 골든 에이지라고 해갖고 그때 대단하죠, 뭐 진짜. 대단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미국도 사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물론 유럽에 있었던 많은 화가들이 건너와서도 그렇지만은 일단 이게 되니까 아, 예. 엄청나게 많은 이제 훌륭한 예술가들과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든 명작은 알고 보면 부자들의 지갑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굉장히 일조를 하는 게 컬렉터들. 국공립 미술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술관들은 설립자 이름을 딴 미술관들 네네네. 많잖아요. 구겐하임, 게티 미주엄 이런 뭐 메트로폴리탄 옆에 프릭 컬렉션도 헨리 프릭이라는 카네기와 거의 동급의 재벌이에요. 카네기는 아트센터를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컬렉션으로 거대한 박물관, 미술관을 하나 딱 짓죠. 이게 아이러니해요. 설립자들이 뭐 기업인이다 보니까 살아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죠. 완전히 계산에 넣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트 컬렉션 같은 것들을 갖고 나갔고 그게 누대 지나고 나면 컬렉션만 남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엄청난 컬렉션을 통해서 문화를 이끌었던 문화적 리더로 변색하게 되죠.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미술이 활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론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미술의 가치, 미술의 힘 그런 것들을 안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용했다고 보고 예술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뭐 사회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장폴 게티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수전노? 옛날에는 사람들이 집에 오면 전화기 빌려 쓰잖아요. 그게 싫어서 집에다가 공중전화 놓은 사람이에요. 아 그럼 돈 넣고도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집 가서 전화하려면 공중전화에다 돈 넣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게티 뮤지엄 고대 로마 저택을 그대로 재현한 고대 미술 콜렉션이 있어요. 가보면은 뭐 어쨌든 그런 데를 자꾸 가다 보면 게티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워싱이 되는 거네요, 사실은. 정말 그렇게
어떻게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고 무료로 관람하게 해주는 거 이거를 어떻게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이해해야 되나? 되죠, 이거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게 예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을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새 뭐 아트테크란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이 아트테크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분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미국 데이터를 놓고 보면 증시 수익률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보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뭐 이런 거 수익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투자의 대용처로서 미술을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뭐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술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는 신중하게 열정으로. 꼭 한 가지 저희가 뭐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술 시장 가격이 그게 엉터리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해서 제 책에 아주 촘촘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광고의 말씀. 미술품 가격은 도깨비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비교 견적 가능하고요. 거래 이력이라는 것들을 추적 가능하기도 하고 해서 미술품 가격이 이쪽 안에 룰이 있는 거고요. 엄청난 뭐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다 안 좋아서 막 주식시장 공부하던 불인이 있는데 그 정도보다 더 안 하셔도 미술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미술은 이제 소유의 기쁨도 있기 때문에 투자로 이어지는 거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밝죠. 우상향.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사고 싶어도 그걸 잘 모르거든요. 이게 과연 좋은 작품인지 내 눈은 막눈인데 이게 괜찮은 건지 좋은 작품을 구별해내는 눈을 어떻게 해야지 키울 수 있을까요? 사봐야 되나요 일단? 주식시장 공부하는 제일 좋은 법이 한 주라도 사서 시작을 해보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네. 미술품은 일단은 고가죠. 안 하던 소비를 갑자기 하는 건 좀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되는지 주저하는 바도 있고 한데 제 책에 아주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일일이 말을 할 수 없고 아이고 이거 정말 답답해라. 그 미술 작품 보면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작은 작품은 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유화입니다. 만약 A4 용지 정도 되는 그런 작품들 젊은 작가의 작품은 100에서 200만 원이면 되는데 100만 원 이런 것도 우리가 안 하던 소비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갤러리 같은 데 가서 하도 할부로도 사는데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는다라는 거예요. 미술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 경제활동 일부로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미술품의 가치는 뭐냐면 대체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말고는 뭐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술품을 뭐 구매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서 에디션이 없는 게 좀 낫고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로잉 좀 많이 추천해요. 드로잉이요. 예. 그 유화가 좀 부담스러우면 드로잉부터 시작하면 그런 걸 통해서 미술에 대한 좀 문턱을 넘어보는 것도 예술이 뜨겁다면 시장은 냉정하잖아요. 아, 들어오면 뭐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도 속 편하지만 한두 의견에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이런 룰 같은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보시면 미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생길 거죠. 이게 돈과 관계되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미술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미술을 보게 되면 미술의 또 다양한 메커니즘이 아주 냉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술을 감상하는 좋은 하나의 관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주고서는 내가 어떤 작품을 산다 그랬을 때 굉장히 뭐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근데 요만큼이라도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 사실은 살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놓으면은 아 내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데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 같은 것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만큼이라도 이제 하나씩을 조금씩 사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나는 이 작품과 내 생을 같이 간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술 작품을 대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사랑하던 작품이 값이 이만큼 올랐으면은 그것도 좋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양정무 교수님 모시고 매우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림값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조만간 또 전시회도 가고 또 교수님과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